안녕하십니까. 천문학자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 항성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강성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외계 행성과 외계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천문학자로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외계인은 있나요? 외계 생명체는 존재하나요? 어느 강연을 가든지 항상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별이 어떻게 태어나나요? 하늘의 우주는 얼마나 크나요? 이런 질문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바로 외계 생명체 그리고 외계인의 존재인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은 그런 것에 궁금해할까요? 바로 저는 이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본능적으로 우리 인류가 알아가면서 다른 세계에도 우리 인류와 같은 어떤 존재가 존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천문학자인 저의 입장에서도 이 우주가 얼마만큼 넓은지를 그나마 일반인들보다는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상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질문을 물어본다면은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외계 생명체는 존재합니다. 단지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확신하는 것과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사실 조금은 다른 문제이죠. 여러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 중에 하나이면서 가장 근원적인 질문 중에 하나인 과연 이 우주에 우리는 혼자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조금은 대답할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에 오늘을 대답할 수 있을까? 이 정도 질문까지 오늘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시간, 외계 행성과 외계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외계인을 생각한다면 어떤 외계인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실까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아마 ET라든지 요즘 또 어린 친구들은 ET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이런 아바타라든지 인류가 인간과 닮은 모습을 상상하기가 가장 편하기 때문에 인간과 닮은 모습의 외계인을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가정을 하고 나서는 외계 생명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그 존재 여부를 우리가 확인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불교에서 말하는 법계와 과학적인 의미에서 사용되는 외계라는 것이 서로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은 외계 행성을 나타내는 외계와 그다음에 외계 생명체를 나타내는 외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알아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신 지금 이 장면은 바로 태양계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바로 태양에서 세 번째 떨어져 있는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우리 지구에 유일하게 태양계에서는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외계 생명체라고 말하는 것은 지구 바깥의 생명체, 그러니까 태양계 안에서도 예를 들어 목성의 위성이라든지 토성의 위성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생명체가 발견이 된다면 우리는 그 생명체를 외계 생명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외계 행성이라고 말할 때는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이 태양계를 넘어서 다른 별을 돌고 있는 행성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계 생명체의 외계와 외계 행성의 외계는 조금은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장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우리의 고향, 지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 지구에서는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죠. 여러 인종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생명체들이 이곳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외계 행성을 찾으려고 할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별,
저 태양에서 여러분들 무언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열도 높고 압력도 높고 강력한 에너지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선에서는 그 어떠한 생명체도 별에서는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 지구와 닮은 이런 행성들이라든지 또는 목성과 토성을 돌고 있는 위성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외계 생명체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제2의 지구를 찾고 싶은 거겠죠. 제2의 지구를 찾는다면 다시 말해서 태양으로부터 그리고 모항성으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고 물도 풍부하게 있고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 지구처럼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안에서는 외계 생명체가 발견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장면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이 장면은 너무나 유명한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타투인 행성에서 태양이 두 개가 지는 장면입니다. 만약에 외계 행성에서 우리 인류와 같은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 있다면은 이러한 장면을 보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우리 태양이 아주 특별해서 일반적인 별들은 별 2개 또는 여러 별들이 한 무리를 이루어서 서로 공전을 하는 쌍성계, 다중성계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구가 아닌 다른 외계 행성에서 생명체가 만약에 태양을 본다면 저렇게 태양 2개가 뜨고 지는 모습을 여러분들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상상도인데요. 이렇게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푸른색 행성이 있다면 푸른색은 물이 존재를 한다는 거겠죠. 이렇게 대기가 풍부하고 물이 존재하는 푸른색 행성을 관측할 수 있다면 또는 찾아낼 수 있다면 이 안에서 우리는 우리 인류와 같은 외계 생명체가 쉽게 말해서 외계인이 존재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계 행성 중에 아주 독특한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름으로, 그러니까 한글로 된 외계 행성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천문연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천체의 모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 예전에 천문학을 배우신 분들은, 학교에서 천문학을 배우신 분들은 명왕성이 행성에서 퇴출되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국제천문연맹입니다. 2019년도에 작은 곰자리에 있는 8번째 밝은 별에 백두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그 별을 돌고 있는 외계 행성에 한라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백두와 한라는 우리나라에서만 부르는 이름이 아니고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이 별과 이 외계 행성을 공식적으로 백두와 한라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2022년 작년이죠. 작년에도 국제천문연맹에서 외계 행성 이름 공모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색 외성을 돌고 있는 한 외계 행성의 이름에 마루와 아라라는 이름이 붙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늘에는 우리 한글 이름으로 된 별과 외계 행성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옛날 사람들은,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도 외계 행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있었지만 옛날에도 과연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외계 행성이 존재를 했을 거다, 아니면은 우리 태양계 밖에 우리 태양계와 같은 다른 태양계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은 존재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생각을 기록으로 남긴 것은 18세기 토머스 라이트가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1750년도에 쓴 그의 저서 우주를 바라보는 독창적인 이론 또는 그 새로운 가설이라는 제목의 책에서는 우리 태양계와 같은 행성계
태양을 중심으로 여러 행성이 돌고 있는 시스템이 다른 별에도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저서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왼쪽에는 우리 태양계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태양계의 모습처럼 태양을 돌고 있는 여러 행성들의 모습을 오른쪽과 같이 마치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눈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과 같은 태양계가 다른 우주에도, 다시 말해서 다른 별에도 많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래전부터 외계 행성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상상을 기록으로 남겨오고 사람들은 추측해 왔는데요. 첫 번째 외계 행성은 그럼 언제 발견이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추측해 보시겠어요? 힌트를 드리자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네, 많은 분들이 1900년대 초 아니면 1800년대 후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놀랍게도 가장 첫 번째 외계 행성은 1992년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고작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외계라는 존재가 밝혀진 지 고작 30년도밖에 되지 않았죠. 이 논문은 별의 시체라고 부를 수 있는 중성자별을 돌고 있는 외계 행성을 처음으로 발견했다는 논문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 별이 수명을 다하고 별이 폭발을 하는 초신성의 순간에 남은 중성자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성자별은 마치 우주의 등대라고 해서 북쪽과 남쪽에 강력한 에너지를 뿜는 이렇게 빠르게 회전을 하는 별의 시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회전을 심하게 하면서 일정한 주기로 빛을 내는데요. 이렇게 이 주기가 약간 변하는 것을 관측을 하게 된다면, 행성이 이 빛의 주위를 돌아가게 된다면 약간은 저 빛이 돌아오는 속도가 우리가 다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펄서라고 부르는 중성자별 주위를 돌고 있는 외계 행성을 처음으로 관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발견된 외계 행성은 안타깝게도 직접 논문을 낸 저자들이 논문을 철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분석적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93년도 지금 보고 계시는 아레시보 천문대라는 곳에서 이번에는 펄사 주위를 돌고 있는 외계 행성 2개가 발견이 되었다고 보고를 합니다. 참고로 이 아레시보 천문대는 아주 천문학의 역사와 매우 맞닿아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발견을 아주 많이 한 역사적인 망원경입니다. 그런데 이 망원경이 안타깝게도 지난 2020년 12월 위에 장비가 끊어지면서 추락을 하면서 망가지게 되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던 이런 안타까운 사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아레시보 망원경으로 관측을 했더니 행성 2개가 발견이 되었고, 이후에 1개가 더 발견이 되어서 최초로 확인이 된 외계 행성 3개가 1993년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구의 크기와 비교를 한다면 지구보다 한참 작은 A라는 행성과 그다음에 지구보다 조금은 큰 B와 C라는 외계 행성이 발견이 되었죠. 그래서 나사에서는 이 발견을 공식적으로 기념을 하기 위해서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좀비 월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마치 영화 포스터처럼 옛날 애니메이션 영화처럼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왜 좀비 월드라고 했을까요? 중성자별은 위아래로 강력한 에너지를 뿜어내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환경입니다. 그 어떤 생명체도 중성자별에서 나오는 강력한 에너지 때문에 그 생명체를 유지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애초에 인류가
외계 행성을 왜 찾으려고 했을까요? 그렇죠. 바로 외계 생명체를 찾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그리고 천문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 봤을 때 이 외계 행성 세계에는 도저히 외계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2019년도에 이 3명의 물리학자가 노벨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분, 오른쪽에 계신 두 분, 미셸 마이오르 박사와 디디에 쿠엘료 박사는 외계 행성을 처음으로 발견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이 두 분이 발견한 외계 행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성자별을 돌고 있는 그 외계 행성을 발견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두 분의 공로는 분명히 최초의 외계 행성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을 하셨는데 그분이 발견한 외계 행성이 첫 번째가 아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두 분이 발견한 외계 행성은 바로 우리 태양과 같은 살아있는 별 주위를 돌고 있는 외계 행성을 처음으로 발견하신 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류가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이유는 바로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한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성자별을 돌고 있는 외계 행성에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외계 생명체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에 외계 생명체를 찾을 수 있는 그 근본이 된 첫 번째 외계 행성을 발견한 이 두 분에게 노벨상이 수여가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첫 번째 외계 행성을 찾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 두 분이 발견한 외계 행성은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태양과 비슷한 별 주위를 돌고 있는 외계 행성을 발견을 했는데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수성, 금성, 지구가 어떻게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있는지를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발견한 외계 행성은 태양으로부터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한 3일 만에, 3, 4일 만에 그 모항성을 돌고 있는 외계 행성을 발견을 한 건데요. 이 3, 4일 만에 돌고 있다. 그것도 질량이 목성만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외계 행성이 이 모항성 주위를 3, 4일 만에 돌고 있다. 이거는 당시의 과학자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이 두 분은 외계 행성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관측한 결과를 검증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죠. 그래서 폴 버틀러와 제프리 마시라는 외계행성, 당시 외계행성 전문가에게 이들이 관측한 자료의 검증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외계행성 전문가인 폴 버틀러 박사와 제프리 마시 교수는 이 두 분이 미셸 마이오르 박사와 디디에 쿠엘료 박사가 발견한 첫 번째 외계행성의 검증을 마쳤습니다. 한 10일 만에, 당연히 주기가 4일이니까 10일 만에 이 행성이 이 큰 별을 돌고 있는 외계행성이 맞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었죠. 사실 이 폴 버틀러 박사와 제프리 마시 교수는 워낙에 외계행성에 대해서 전문가였기 때문에 이러한 관측 자료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설사 그들의 관측 자료 중에 이렇게 가까이 돌고 있는 무거운 행성이 발견됐을지라도 마치 우리가 외계 생명체가 중성자별을 돌고 있는 외계 행성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것처럼 이렇게 가깝게 돌고 있는 무거운 행성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디디에 쿠엘료 박사와 미셸 마이오르 박사에게 이 외계 행성이 맞다라는 것을 검증시켜 준 후에 자신들이 관측한 데이터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무려 6개나 찾아냅니다. 사실은 그들이 먼저 찾을 수가 있었던 거죠, 외계 행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고정관념에 빠져서 그들은 볼 수 있었던, 그리고 먼저 찾을 수 있었던 외계 행성을 놓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고정관념을 갖지 않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2015년도에
1995년도에 처음으로 발견한 외계 행성을 기념하는 포스터를 나사는 또 발표를 했습니다. 1995년도에 처음으로 관측한 이래로 2000년대 초반까지 외계 행성에 관측된 외계 행성의 수는 채 50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행성이라는 것은 모항성으로부터, 쉽게 말해서 지구도 태양빛을 받아서 빛을 내지 스스로 빛을 내거나 밝게 빛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크기도 별에 비해서 엄청나게 작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관측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2014년, 2016년의 데이터를 보면 여태까지 발견한 외계 행성의 수보다 몇 배나 많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많은 수의 외계 행성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발견된 외계 행성의 수는 약 5,528개입니다. 5,528개의 외계 행성이 지난 1992년부터 현재까지 발견이 된 거고요. 이렇게 발견된 외계 행성은 해왕성형이라든지 가스형이라든지 슈퍼지구형, 암석형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듯이 맨 왼쪽에 마치 목성과 같은 종류의 외계 행성을 우리가 가스형 행성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해왕성과 비슷한 그렇지만 기체로 되어 있는 행성을 우리가 해왕성형, 그리고 지구처럼 암석으로 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생명체가 디딜, 땅이 있는 이런 행성들을 우리가 슈퍼지구형, 그리고 이렇게 지구보다 조금 더 작은 수성과 금성과 같은 행성들을 우리가 암석형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갑자기 2014년, 2016년도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수의 외계 행성이 발견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 망원경의 등장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이 망원경은 우주 망원경으로 케플러 망원경이라고 부르는 망원경인데, 이 케플러 우주 망원경은 약 10년간 우리 지구 공전궤도를 돌면서 밤하늘을 관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53만 개의 별을 관측을 했고요. 그 중에서 무려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의 반 정도나 되는 2600개, 2700개에 가까운 외계 행성들을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케플러 우주망원경의 역할로 그동안 발견하기 너무나 어려웠던 외계 행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 외계 행성을 찾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케플러 망원경은 정말 어떻게 외계 행성을 찾았고, 지상에서는 어떻게 외계 행성을 관측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장면은 우리가 별빛을 가렸을 때 외계 행성이 옆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우리가 직접 촬영법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여러분들이 햇빛이 쨍쨍한 날, 햇빛을 바라보면서 운전을 할 때 차에 있는 선바이저를 내려야만 주위의 모습이 보이는 것과 같이, 매우 밝은 별 주위에서 어둡게 빛나는 행성이 있을 때 그 밝은 별을 가렸을 때 주위에 어둡게 빛나는 행성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촬영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직접 촬영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코로나 그래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방법으로 약 60여 개의 외계 행성을 발견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자료처럼 가운데 밝은 별을 가렸더니 주위에서 움직이는 외계 행성 4개를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정확한 방법은 바로 이 방법, 정확하게 직접 촬영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하지만 이 방법은 별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또 행성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면 사용하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바로 시선 속도 측정법입니다. 우리 태양도 사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그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성이라든지 토성과 같은 큰 질량을 가진 행성들이
태양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태양도 약간의 영향을 받아서, 약간의 만유인력의 영향을 받아서 그 주위를 돌고 있는데요. 멀리서 우리가 그 장면을 본다면은 이렇게 다른 별도 행성의 영향을 받아서 그 주위를 공전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시선 방향에서 멀어지면 저 별빛이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고요. 또 공전을 해서 우리 시선 방향으로 다가올 때는 이 별빛이 초록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도플러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도플러 현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실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장면은 여러분들이 흔히 실생활에서 들을 수 있는 장면인데요.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방금 자동차의 경적 소리가 먼 데서 오면서 내 앞을 지나가는 순간 그 소리의 높낮이가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것은 바로 자동차에서 내는 소리가 자동차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점점 파장이 변하면서 이렇게 주파수가 달라지면서 우리가 듣는 소리가 변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것을 우리가 도플러 효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미시 중력 렌즈라는 현상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시공간으로 이루어진 여러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4차원의 공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4차원의 공간에서 매우 밝은 별이 있을 때 그 별빛이 그 앞을 지나가는 별과 행성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이거는 아인슈타인이 말한 시공간의 이론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그때 약간 변하는 빛을 이용해서 외계 행성의 존재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외계 행성 중에서는 모항성을 돌지 않고 어떠한 중력의 영향으로 인해서 튕겨져 나가버린 떠돌이 행성도 있는데요. 이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떠돌이 행성을 찾는 데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가장 정확한 방법이 바로 식 현상을 이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일식이나 월식 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태양 앞을 또는 달 앞을 태양이 지나거나 또는 달이 지나가면서 그 천체를, 뒤에 있는 천체를 가리는 현상을 우리가 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현상을 보면은 행성이 지나가면서 앞에 있는 별빛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선 방향에서 별빛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별빛이 가만히 있다가 행성이 별 앞을 지나게 되면 별빛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주 미세한 양이지만 이 별빛이 떨어지는 양과 시간을 이용을 해서 이 돌고 있는 행성의 크기와 질량까지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에 한 개의 행성이 별 주위를 돌고 있다면 여러분들 보신 것과 같이 빛의 그래프가 변화를 할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 태양계와 같이 여러 개의 행성이 돌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은 복잡한 모양의 광도 곡선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가장 정확하고 여태까지 케플러 망원경이 사용한 외계 행성을 찾는 방법으로 가장 정확하게 개수와 크기 그리고 밀도까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에 우리 태양계를 기준으로 한번 봤을 때 우리 태양 앞을 목성이 지나간다고 하면은 약 1%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목성은 지구 지름의 11배 정도 되는 것인데 그렇게 큰 행성이 지나가더라도
고작 별빛을 감소시키는 것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보다 작은 천왕성이 만약에 태양 앞을 지난다고 하면은 약 0.2%가 감소를 할 거고요. 지구가 지난다고 하면은 지금 보시는 빨간 것과 같이 매우 미미하지만 그래도 빛의 변화를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계 행성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외계 행성을 찾은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겠죠? 네, 바로 우리가 외계 행성을 찾는 이유,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사실은 외계 생명체가 살 수 있을 만한 후보지로 선택된 외계 행성들은 꽤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트래피스트-1이라는 별을 돌고 있는 태양계 시스템인데요.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지구 기준으로 했을 때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만한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행성이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을 만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관건이겠죠. 그렇다면 이 거리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이렇게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을 만한 적당한 거리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적당한 영역을,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을 만한 적당한 영역을 우리는 골디락스 존이라고 부릅니다. 이 골디락스 존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바로 별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될 텐데요. 가운데에 마치 우리 태양과 같은 별이 있다고 하면은 태양에서 초록색 영역이 바로 골디락스 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태양보다 훨씬 더 뜨겁다면은 그 골디락스 존은 훨씬 더 멀어져야겠죠. 반대로 태양보다 훨씬 차가운 별, 물론 차가운 별이라고 하지만 별 자체는 매우 뜨겁습니다. 그 차가운 별에는 골디락스 존은 훨씬 별 쪽으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우주에 존재하는 여러 별들을 확인을 해봤을 때 우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별들은 우리 태양보다 훨씬 작은 태양의 10%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적색 외성이라는 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보시면은 우주에 존재하는 별들 중에 적색 외성이라는 별이 거의 75% 이상, 80% 가까운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외계 행성을 찾고 외계 생명체를 발견을 할 거라고 믿는다면은 가장 강력한 후보는 이 적색 외성을 돌고 있는 외계 행성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적색 외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적색 외성에서 과연 생명체가 살 수 있을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반대로 태양을 따져보면은 태양은 오른쪽에서 노란색 아래에 있는 주황색 부분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양은 우주에서 생각보다 큰 별에 속하는 겁니다. 이 행성들은 슈퍼지구, 다시 말해서 우리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질 수 있는 외계 행성들을 상상도로 꾸며낸 행성들인데요.
적당한 거리와 풍부한 대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물의 존재도 확인된 행성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종류의 외계 행성들이 차세대, 그 다음에 제2의 지구로 불릴 만한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별이 바로 이 트래피스트-1이라는 별입니다. 이 트래피스트-1이라는 별은 태양 질량의 약 8%밖에 되지 않는 아까 보여드렸던 적색 외성에 속하는 별입니다. 그리고 이 별 주위를 무려 7개의 행성이 돌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초록색 영역, 우리가 말하는 골디락스 존에 위치하고 있는 행성도 무려 3개나 발견이 되었어요. 그렇다면은 여기에는 물이 존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 행성들이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 두꺼운 대기로 인해서 안에 생명체가 살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을 겁니다. 아래는 우리 태양계와 크기를 비교한 그림인데요. 우리 수성이 저만큼 떨어져 있죠. 우리 태양계와 비교를 해봤을 때 트래피스트-1 태양계는 매우 작은, 엄청나게 작은 시스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돌고 있는 B 행성의 같은 경우에는 무려 1.5일 만에 이 별 주위를 한 바퀴 돌고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H 같은 경우에도 19일 또는 20일 내외에서 하루 한 번 공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B 행성의 같은 경우에는 1년이 이틀이고요. H의 행성 같은 경우에는 20일에 한 번이 우리 지구 시간으로 1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행성들의 대기를 관측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할 텐데요. 최근에 올라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라는 아주 강력하고 성능이 좋은 우주망원경이 있습니다. 이 우주망원경으로 B와 C를 관측한 결과가 나왔는데, B와 C의 대기를 관측한 결과 안타깝게도 B와 C에는 대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별에 너무나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부터 나오는 강력한 항성풍이 이 행성에 존재하는 대기를 날려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EFG라고 하는 행성들은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고, 또 우리가 거리상으로는 골디락스 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행성들에서는 아마도 생명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대기가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이 행성들을 관측한 연구 결과는 정말 곧 나올 예정입니다. 머지않아서 곧 외계 생명체가 발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태양계 내에서도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한 여러 가지 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강력한 후보들이 있습니다. 먼저 목성 주위를 돌고 있는 유로파라는 목성의 위성은 안에 내부에 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표면은 얼음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물론 골디락스 존 바깥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표면은 얼음으로 쌓여 있고, 내부에서는 위성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서 두꺼운 바다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꺼운 바다가 있다면, 다시 말해서 액체에 물이 있다면은 아마도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도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와 또 토성의 위성인 엔셀라두스를 탐사를 하는 탐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이렇게 방금도 보여드렸던 여러 제2의 지구가 될 수 있는 여러 외계 행성의 후보들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너무나 유명한 사진입니다.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벗어나기 전에 고개를 돌려서 우리 지구를 찍은 모습입니다. 저 파란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점이 바로 우리 지구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저 픽셀 하나밖에 되지 않는 작은 점에서 우리처럼 인류가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생명체가 살고 있고, 또 가까이서 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구의 모습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바라봤을 때는 정말 작은 점에 불과하죠. 이게 어쩌면은 외계 문명이 있다면, 또는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우리 지구를 바라보는 관점도 이러한 관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조그마한 단지 점에 불과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른 생명체, 또 불교에서 말하는 다른 법계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무의미한 전쟁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외계 생명체를 찾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인류가 갖고 있는 단순한 궁금증에서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삼천대천의 세계에서 다양한 법계를 인정을 하듯이 다양한 세상을 알고자 하는, 그리고 또 당연히 그러한 세계가 존재할 거라고 믿는 그런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냐고 다시 한번 물어보신다면 저는 여전히 외계 생명체는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우주는 넓고, 이 우주에는 수천억 개의 억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양의 별이 존재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이 넓은 우주에 생명체를 가진 아름다운 공간이 단지 지구일 것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편협한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외계 생명체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변하셨나요? 오히려 강해지셨는지, 아니면은 오히려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희박해지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의 믿음 모두 아직까지는 답이 없고 궁금증으로만 남아있고, 아직까지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이기 때문에 곧 그 답이 들려오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별의 일생에 대해서, 별의 탄생부터 그리고 별의 죽음까지 우리 인류의 삶과 비슷한 별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그리고 외계 생명체와 외계 행성, 우리가 너무나 궁금해하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주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번 이야기로 한 번쯤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천문학자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 강성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